네, 추미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비롯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20년 집권 비전까지 강조하면서 야 3당에서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다르크의 신년사, 키워드가 뭘까요? 주제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44만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촛불 시민의 영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 확신합니다. 확신하건대 정당 혁신은 계속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 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약속을 깨겠다 하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 전 호훈 세력과 개헌 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호훈 세력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훈 세력은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드디어 빚쟁이가 됐다. 노노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 환불균이라 했습니다.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라는 말입니다. 땀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 아니겠습니까? 또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시대개혁 로드맵과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입니다. 네, 혁신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키워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다르크의 신년사, 키워드 정당 혁신 최소 집권 20년 비전으로 세웠고요. 개헌, 이번 달 내에는 당론 확정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땅보다 땀입니다. 지대개혁 로드맵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거창한 신년사 같은데요. 저 중에서 키워드 최소 집권 20년 비전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권 초기에는 어느 당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홍문종 그 의원이 새누리당 그 사무총장 할 때 2013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20년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야당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한 20년은 집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고 또 2016년 총선 당시에 180석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이 50년 장기 집권 얘기도 그때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정권 할 거 없이 사실은 이건 좀 과욕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오늘 이제 신년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금 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이제 그 신년사는 그게 좀 약간 거창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어찌됐건 화두는 그 개혁 원년으로 잡았고요. 보니까 한반도 평화부터 시작해서 양극화 해소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계속 그 주장해온 지론인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지대개혁도 포함이 돼 있고 개헌 얘기, 지방분권 그리고 정부개혁, 정당혁신 이런 순으로 7개 정도의 내용을 이제 포함시켰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신년사에서 사실은 그 의회의 그 눈에 띄는 좀 또 다른 핵심은 곳곳에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을 살짝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서 지금 야당들이 더욱더 지금 이제 발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또 보수 야당 그때 집권할 때는 20년이랑 똑같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20년이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나오는지. 예. 근데 이제 아마 10년 하기는 너무 짧아 보이고 20년 예. 하면 좀 먼데 보여서 그랬을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좀 이해가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 때문에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국민 전체가 국민의 대다수가 많이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배경으로 해서 저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특히 현재 이제 야당들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그 여당이나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좀 보여서 아마 이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뭔가 조금 기선제압 내지는 메시지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년사를 저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당연히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조금 이제 여당 대표로서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좀 계산된 숫자가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4년 중임제로 가게 됐을 경우에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이 지나게 되고 4년에 또 한 번 집권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신년사 과정에는 또 이 개헌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줘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계기는 추미애 당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건 이번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정당 혁신에 이제 나름대로의 정치 생명을 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건데 예. 이러한 본인의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20년 집권이 가능하게 되는 비전을 제시한 거라 아마 추미애 대표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일단 야 3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쐈습니다. 야 3당의 반응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바른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현실 인식이 거의 소시오패스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신년사가 망상에 빠진 수필 같다. 북한보다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여당 대표의 신년사, 그리고 야당을 독재 호원 세력으로 몰아가는 신년사, 그리고 집권당다운 책임감과 여당다운 포용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한국당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측은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직도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있는데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청와대 하명에 의존하는 추 대표 실망스럽다라고 했고요. 작년엔 소득세와 법인세로 세금 폭탄을 주도하더니 이번엔 거래세와 보유세를 늘려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세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추 대표가 20년 집권 비전 운운한 것은 정권 연장에 대한 검은 속내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청와대와 합작해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을 누린다면 촛불의 배신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추 대표가 오늘 신년사에서 개헌을 상당히 좀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전두환 신군부에 빗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87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습니다만 1998년에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제 쟁점은 그 호원이냐 개헌이냐였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어찌됐건 호원, 그러니까 그대로 헌법을 고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그 체제를 그대로 이제 고수하고 대통령 임기도 뭐 7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때 이제 민주화 세력들은 이제 그 개헌을 요구했던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게인 1987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수 야당들이 이번에도 호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꾸 앞에서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들은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개헌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반대 전선에 좀 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당도 국민의당도 이제 보수 야당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추미애 대표의 규정에 따르면 예. 보수 야당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우리도 보수 야당입니다라고 마치 반응을 하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 조금 특이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추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오늘 강조점이 있었지만 역시나 추미애 하면 떠오르는 지대 개혁을 또 한 번 강조한 게 또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당내에서 좀 호응을 얻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대개혁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보유세를 조금 높여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에 대해서 세제 개혁을 해가지고 오히려 거래세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되 그 좀 부동산 뭐 그 거래는 활성화시키면서도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계속 가지게 하는 것을 예.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차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금 그 추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사실은 현재 지금 이 정부의 기조하고 좀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강남이나 뭐 송파나 이런 잠실 쪽에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 올라가고 있는 양극화가 되는 현상에 비춰봤을 때는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다수의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 아마 어느 정도는 조율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예.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땀이 더 예. 중요하고 땅보다 땅보다는 땀이라고 예, 했죠? 그 얘기를 예. 했는데 그게 정말 키워드로 중요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추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 올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 예. 아마도 그 이제 전체적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세 평등을 그 전체적으로 조금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을 시키되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뭔가 좀 뺏어오는 방식을 좀 택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딸의 창업 실패를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한 적도 그렇죠. 있고 그때 네. 임대료도 못 낸다 이런 이제 속사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대 개혁을 강조했었는데 그때는 추 대표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시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탄력을 받는 건가요? 이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부터 지대개혁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고 예. 2년의 당대표 직위를 다 마치고 나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들이 예.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 추미애에게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것인데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만 갖고는 결국은 이 사회 속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할 것이고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대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선봉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당대표 임기가 마치고 난 뒤부터는 아마 이 지대개혁 문제를 보다 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교수 얘기가 맞다면 이종원 평론가의 그 예상이 적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과거부터 그 지대 개혁이 대권 프로젝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권 비전이죠, 본인의. 비전. 이게 예, 좀 그렇습니다. 구체화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용기를 많이 얻으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대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외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들도 약간 편드는 그런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거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니까 대선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오늘 그 추미애 대표 그 헤어스타일도 바뀌시고, 아 그렇죠. 예, 화장도 이마가 훨씬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화장도 좀 바뀌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예. 신년사 내용보다 예. 추 대표의 그 변신이 확 그 눈길을 끌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특히 지대 개혁을 상당히 앞부분에 배치를 해서 개헌보다도 앞서서 그 부분을 이 얘기를 예. 하는 걸 보고 역시 여기 좀 약간 그 본인의 어떤 그 대권 선언문을 약간 낭독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집권 20년 비전 안에 그 그림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라는 예. 얘기를 지금 오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고 예. 근데 이 지대 개혁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오늘 그 추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제 귀에 와서 걸린 부분은 과다 보유 이제 그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예. 과세하는 거를 이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초고소득자하고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증세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강남에 있는 집값만 더 올라가고 강남으로 이렇게 진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예. 그런 상황을 또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설계를 잘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추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복지나 뭐 이런 거 로드맵 같은 거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 그 추 대표가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만 핀셋 증세를 해가지고 한번 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를 예. 처음에 말을 꺼냈던 분이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채 주택 가진 사람보다는 예. 많이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가 아마 이제 앞으로 본인이 끌어나가야 될 민주당이나 그 여당에서의 그런 정책이 그런 예. 방향으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문재인 정부 2년 차 민주당의 비전을 추미애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 본인의 대권 비전도 담겨 있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미 교수님, 오늘 바른정당 그야말로
패닉이다, 뭐 네. 멘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집단 멘붕이라는 예. 얘기도 나왔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세현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10석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이제는 10명이 완전체가 됐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근데 오늘의 이제 박인수 의원의 탈당이라는 거는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당내에 있는 의원들과 뭔가의 교감이 있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난 뒤에 오후에 기습 발표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으로 복당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발표했던 바에 따르면 지역구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송파갑 지역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에 이슈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경필 지사랑 김세현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한국당이 두 팔벌이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상황과 거의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통합 정당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정당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상당히 집단적으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가고 나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유승민 지금. 대표가 어저께 어디를 갔냐면 예. 박인수건을 이 상황을 알았으면 박인수건을 잡아야 되는데 예.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렇죠. 원희룡 지사를 원희룡 지사 만나러 잡으러 가지 갔었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작 잡아야 될 상대가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바른정당 내부 상황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 네. 겁니다. 원희룡 지사 잡으러 급하게 제주를 간 사이에 박인수 의원이 나가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바른정당은 지금 9석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니 정당으로 봐도 되는 거죠. 초미니 정당이라고 초미니 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33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 한동안은 원내 교섭단체 유지를 했어요. 근데 20석 교섭단체 유지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국회 그 운영 과정에서 국회 또 여러 가지 의안 의 개입 과정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겁니다. 또 정당 후원금 받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10석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10석까지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두 자리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자리하고 또 한 자리 수가 또 어감이 상당히 그렇죠.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나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계속 창당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한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도부가 결국은 이 당 소속 의원들을 잘 관리를 못한다라고 하는 지도력 위기 또는 리더십 위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승민 대표 리더십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겨우 이제 이학재 의원을 이제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역시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조금 확산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가 실제로 리더십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잡히면 사실은 추가 탈당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약간 그 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도 이제 그런 경우였다가 겨우 이제 붙잡았는데, 이학재 의원도 이렇게 되면 아마 좀 계속 당에 남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사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흐름이 생기면 또 좀 바뀔 수 있는 거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른정당 이름으로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도 탈당하기 전에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이름으로 나가서 선거에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추가 탈당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의석수가요 제1당하고 한국당하고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121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118석이란 말이죠. 3석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나중에 국민의당에서 누가 오더라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이 얘기를 좀 걷어들여야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언제 이게 또 뒤집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물론 이제 합칠지 안 합칠지 그것도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불투명해졌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제 끝까지 아마 밀고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밀고 나간다 치더라도 결국 마이너스 통합이 될 텐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아마도 여당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 상황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 함께 보시죠. 네, 박인숙 의원의 바른정당 탈당, 한국당 복당으로 유승민 의원은 그야말로 꼬마 바른정당 대표가 됐고, 안철수 전 의원은 한국당을 원내 제1당으로 만드는 도우미가 됐다.
사실상 뭐 도우미가 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예. 통합을 하려고 하는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한국당의 예. 몸집이 커지게 되니까 반은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무소속에 또 이정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을 받아들이고 한 두세 명만 더 들어오게 되면 원내일당집이 금방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국민의당의 통합이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명확하게 꼬집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결정타는 통합신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통합되고 났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인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됐을 예. 경우는 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만약 여론조사 수치까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추가 탈당도 이거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통합전대로 가는 2월 4일까지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2월 4일로 가기 전에 바른정당 의석수가 추가로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도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추가로 없습니다. 붕괴되면 몇 명 정도 더 빠질 수 있을까요? 한국당이 추측해보거나. 하기 예. 나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9명 의원들 중에 지난번에 이학재 의원도 마지막까지 지리상 종주를 하면서 고심하고 내린 결단이 예. 통합신당으로 가는 길에 한번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통합정당이 잘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하는 건데 예. 그게 무너진다라는 전제를 갖고 간다라면 추가 탈당 러시도 사실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한반도기 사용 여부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동서화합입니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서화합도 못하면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우리 통일을 한 단계 더 앞당길 수 있는 먼저 가야 할 꼭 필요한 단계를 밟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이제 남북 입장할 때 한반도기 입장에 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힘들게 전 국민적인 열망을 함께 해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상징을 반드시 저는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인공기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극기 들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난 유승민 의원과 대표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유승민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나도 똑같다. 태극기 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지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이제 동서화합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사실은 당내 동서화합이 지금 더 큰 문제죠. 예. 그런데다가 이 사실은 국민의당의 기존의 기조였다면 예. 사실은 이 인공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번 그 한반도 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런 논평이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기를 뭐 일단 활용을 하되, 예. 그러니까 태극기도 어떤 형태로든 좀 이렇게 우리가 개최하는 그 개최국 입장에서 예.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논평이 나왔을 텐데. 예.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절대 반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결국 이제 야권 진영, 그러니까 보수 여당,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야삼당이 요즘 완전 보수화가 지금 되는 게 확연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국민의당도 이제는 보수 정당으로 이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조율이 좀 잘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좀 너무 그러니까. 뭐 보수하는 것도 좋고 우양화하는 것도 좋고 뭐 바른정당하고 뭐 합당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렇게 급변해서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면 예. 국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생소하다. 이게 예. 좀 낯설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싶어요. 국민 바른 통합에 대해서 안 대표가 상당히 좀 거창한 비전까지 통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예.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는 맞는 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예. 아마 스스로도 조금 스스로에게 새로운 예. 다짐을 하려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안 대표가 지금 말한 이게 바로 본인의 현재 마음 상태와 이 바른당과 국민당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거요? 예. 여기 그 얘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 국민적인 열망을 함께해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징을 반드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저는 반드시 태극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아, 그렇습니까? 그 예.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잘 나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원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뭐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 이제 바른당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예. 완전히 의견을 달리한다는 일종의 것이 좀 조금 암호의 것 모순적인 같습니다. 예. 모순적인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예.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인공기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 정확히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멘트까지만 들어보게 된다면 사실은 안 대표는 한반도기 정도는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닐까. 예. 즉 그 얘기는 바른정당하고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도 예. 모르게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럼- 그런데 이게 이 보수 야당 주장들이 이게 모순인 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우리 대표단 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막 북측 인공기 대표단은 들어야 당연히 그럼 우리도 인공기 들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안 대표 얘기는 인공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태극기를 들자고 이해를 했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인공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 자국의 국기를 들고 와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고 한반도기도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얘기랑 또 다를 바가 그래서 없는 박주현 건데. 의원이 뭐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문외 상태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예. 대표가 굉장히 입지가 좀 좁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유승민 대표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버려가면서 통합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이번 통합에 실패하게 됐을 경우는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고 한국을 떠나기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지구를 떠난다 그랬죠. 지구로 떠난 예. 하태경 의원이 말이고 본인은 한국을 떠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승민 대표의 코드에 맞춰가다 보면은 안 대표가 또 크게 이룰 수밖에 없는 거는 예. 결국은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에 대한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호남에 있는 의원들의 중재파 의원들의 표심까지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안 대표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유승민 대표 속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뭐 신사적으로 해결하자. 국민의당에서 지금 그 안에 한 지붕 두 가족 아니냐. 그쪽의 주인이 누군지 합의를 하고 일부분 나가시라. 그리고 핵심은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나가고 싶은 분들 안철수 대표가 정리해 주라 이 이야기예요. 안 대표는 전당대회 무산돼서 실패하면 어젠가 오늘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이제 지구를 떠난다고요?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가. 아무튼 뭐 떠나야지 지금 여기 있기가 어렵죠. 자기 정말 정치 생명이 끝이죠. 끝이죠. 이제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당원 투표 70%, 70몇 프로 자기가 지지를 받았는데 네. 그걸 자기가 또 무시한다는 게 또 명분이 안 서잖아요. 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안 대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안 네. 대표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선을 제대로 이렇게 타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그 발언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좀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거고 좀 연관이 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굉장한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뭐 당원 개정까지 뭐 당규까지 개정하면서 예. 전당대회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심지어 그런 예.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약간 좀 그 명분도 좀 갖추고 모양새를 갖춰서 이게 그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커녕 지금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예. 국민의당 쪽에서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오히려 바른정당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예. 건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또 이 단계에서 다시 또 뭐 재고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좀 재고를 하실 예.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 어쨌든 뭐 통합 열차는 출발했지만 빠져나가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고 바른정당도 이미 꼬마 정당이 돼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요. 안 대표와 유 대표가 어떤 안을 낼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요.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들고 계신 티켓을 높이 들면서 우리 대표님을 연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다 모여서서 사람한테 자, 그리고 모였습니까? 앞쪽에 계신 얘를 분들께서는 갖추세요. 자리를 본인은 누구십니까? 누군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본인 소개부터 하고 하는 게 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기 시작됩니다. 이따가 얘기합시다. 제가 옮기지 않습니다. 제가 진리 위해서 통과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심 신청을 4일간 했었는데요. 재심 신청이 지금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고 전 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심 신청을 하고 있으면 전 제고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인터뷰는 저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세요. 폭력 행사. 손대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손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밀지 마세요. 손대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반말이세요? 손대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아니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폭력 행사예요? 당원 맞으세요? 위원장님 이러시지 마시죠. 위원장님 힘쓰지 마라 그래. 힘쓰지 마. 위원장님 힘쓰지 마라. 위원장님 말로 해 말로.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예, 일어나시죠. 잠깐만요. 기자님들. 밀지 마요. 나가시라고. 죄송합니다. 다 뒤로 물러서세요. 나가서 하시죠. 물러서라고. 기자님들 길을 만들어 주세요. 물러서라고. 잠깐만요. 하지 마시고 나가시죠. 길 만들어 주세요. 나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로 잠깐만요. 나가시죠. 손대지 마. 아니 나가면 돼. 다 뒤로 빼요. 길 타요. 길 타세요. 나가시죠. 길 탔어요. 다 길 타요. 길 타서 길을 만들어줘야 나가지. 다 비켜요. 저분이 다 비켜요. 다 비켜요. 밀지 말라고. 다 비켜요. 다 비켜요. 나갈 거니까 가만히 계시라. 아무도 나 막혀요. 나가세요. 아유, 아닙니다. 다 나갈 테니까요. 살지 마. 제가 기수도 귀찮은 거 아니라 아마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 언론 보도는 시작전에 있었던 당장의 영상 드러내는데 그 가십 보도만 하고 요즘 언론의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도하는 거 보면 대부분 가십성 욕질 보도. 얘를 갖추세요. 제가 기수도 살지 마. 가십성 욕질 보도. 나는 한국이 내 길을 간다. 네, 홍준표 대표의 예견이 맞긴 맞았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유여의 전 최고위원 문전박대가 계속 이제 보도가 됐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것부터 좀 따져볼게요. 지금 제명을 일단 당했고 본인은 재심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예. 그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절차가 다 끝나기까지는 아직은 그들이 유지된다는 게 법적인 건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비추어서 얘기를 제가 여쭤봤더니 예.
확정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제명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소급해서 아마 그 절차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몰라도 일단은 제명 처분이 있었으면 저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유 전 최고위원이 SNS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함께 보시죠. 네, 왜 참석하냐고요? 제가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재심에서 제명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자유한국당 당원이자 최고위원입니다. 이렇게 썼고요. 아무래도 홍 대표는 제가 겁나나 봅니다. 제가 있으면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성분이 뒤통수 때리고 손톱 세어 쥐어뜯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국당 홍위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홍 사당화에 민낯을 봤다. 이렇게까지 이제 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SNS에 갈 것을 이제 예고하는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월 4일에 재심 청구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재심 청구를 하고 한국당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논의가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최고위원의 의결이 확정되면 제명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윤리위원회의 규정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몇 개 조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는 류여의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의 제명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류여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그리고 홍문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과거 이제 본인이 최고위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걸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또 SNS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서 한국당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예의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평론가께서 그때 제명당했을 때 좀 과한 조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신년 인사에 가서 소동을 피우는 것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억울하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유해 최고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유해 최고는 아마 홍준표 대표의 악몽으로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곳곳에서 이렇게 출몰을 하실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뭐 SNS로 생중계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홍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할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나 그 홍준표 대표를 뭐 이제 지지하는 친홍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는 거다. 그리고 홍 대표가 영원히 대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이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당원들 정서가 어떻게 움직여 갈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찌됐건 유해 최고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2등으로 그 선출된 그 어찌됐건 상당한 당내 지지 기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유해 최고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려고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말은 문전박대인데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것도 좀 관심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서는 유여의 얘기만 보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신년사 녹취를 좀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유치한 내가 당대표 때 유치한 평창올림픽 북의 위장 평화공세에 휘말려서 지금 화려하게 또 남북 정치 회담을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북의 위장 평화공세에 국민들이 두 번이나 쏘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송을 뭐 어떤 여자가 오는데 그 이야기만 기사로 쳐요.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유지가 돼야지 한 기관에 전부 몰아주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국회에 사개특위가 발족되는 첫날 청와대에 보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내가 설치는 거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법시험 통과를 못했으면 하는 거로 거칠 일이지 그걸 분풀이식으로 저렇게 하나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철 날뛰니까 참 처분하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개각에서도 기차는 간다.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간다. 네.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간다. 홍 대표가 가는 길을 요즘 보면은 험지를 찾아다니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걸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권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예. 현재 하고 있는 대북 정책 그리고 사법 개혁, 개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나선 각을 세우는 모습들은 사실은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6월 달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이 이렇게 호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넘쳐나는 여당의 후보군에 맞붙을 만한 제대로 된 후보군이 없는 상태에서 홍 대표가 이와 같은 강한 보수 정책으로만 갔을 경우에 과연 어떤 효과가 날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지방선거 모드로 좀 전환이 필요할 예. 거고요. 공세적으로 후보군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좀 중도 진영의 표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저는 그 자유한국당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자유한국당 쪽이 나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른당하고 국민당하고가 같이 통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예. 결론적으로는 한쪽으로 몰리고 있고 한쪽으로 조금 그 세력이 집결되는 듯한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사실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하는 분들도 생기지만은 좀 뭔가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집결해서 본인들이 가진 정체성을 정확히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당 식구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